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동안 지니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조만간 돌아오시긴 하는데 언제 돌아오실지는 아직은 정확하긴 모르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원래는 지니님하고 같이 읽어 나갈 책이 이, 있는데 정했는데 그 책은 지니님이 오시면 같이 읽기로 하고요. 그 전에 어, 저 혼자 읽어 나갈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를 봤었고 최근에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학원을 거의 1년 넘게 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음, 고민을 하다가 소피의 세계라는 현암사에서 나온 요슈타인 가더의 책이 있습니다. 이 소피의 세계는 난이도로 치자면 하예요, 하. 가장 낮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무난한 책이고요. 소설로 읽는 철학이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소설 형식이고 소설로 철학을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철학을 정말 쉽게 설명을 해 놨어요. 어 어 램프레이트 책은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됐었고 요한네 셀슈베르거는 상 정도였죠. 정말 어려운 책이었는데 쉬어가는 의미로 어 정해 봤고요. 이 책이 난이도가 쉽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책은 아니고요. 정말 괜찮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고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잘 읽히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 소설이라는 형식이 마음에 들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선택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렘브레이트나 요한네스 일시베르거의 책 그리고 뭐 거의 다 그렇죠. 뭐 서양 철학사를 정리한 책들이 음 말 그대로 철학사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서술될지는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방식처럼. 근데 '철학사를 소설로 쓴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야기 형식으로 어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쉽게 써 풀어낸다. 이 방식 자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문학에도 관심이 많고요. 음 실제로 대중에게 접근을 할 때 이런 방식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철학을 철학을 철학으로 풀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 철학을 소설 혹은 뭐 영화, 드라마 이렇게 풀어내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변환하는 거죠. 오히려 대중들에게 다가갈 때는 소설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좋죠. 어 대중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매체 형식이니까요. 어 이 총 3 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엔 1 부를 읽고 왔습니다. 총 한 700 한 50쪽 정도 되는 책인데요. 한 부가 한 250쪽 정도 되고 그래서 한 3 주 3 부로 나눠서 끝내면 됩니다. 1 부를 읽고 왔는데 확실히 소설이라는 형식의 매력이 있어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때랑 또 느낌이 다르죠. 그땐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 음 이번에는 이 요슈타인 가더 씨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나 그 부분. 이 노르웨이 분이에요.
1952 년생이고 소피의 세계라는 책으로 많은 상을 받기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유럽과 독일에서. 이 책이 90 년에 나왔나 봐요. 90 년? 음. 그리고 94 년에 상을 받고 95 년에 뭐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출간되고 스테디셀러 됐다. 그럴 만합니다. 예.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철학사에 관한 소설. 어 소설적 형식에 대해서 혹시 이 책을 사 보시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이 저자가 보시는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를 주고 유익할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요시타인 가더 씨에게 '아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면 좋구나.' 음. 이게 인제 정말 이 이야기가 일단 소설이나 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저는 인제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몰입도라고 생각해요. 몰입도를 높이는 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그 관객이든 혹은 독자가 그 책이나 영화를 끝까지 보게끔 만드는 그럼 성공한 거죠. 영화 2 시간 동안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영화만 봤다. 소설도 거의 700쪽 되는 걸 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 이야기에 빠져서 몰입해서 봤다. 그러면 좋은 영화, 좋은 소설인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음. 그거는 그 긴장감을 높이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요 이 소피의 세계에 나온 방법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한 방법이기도 하고 뭐냐면 소피 아문젠이라는 주인공 초등학생 여자인데 초등학생인가? 아무튼 어려요. 어린 친구예요. 이제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인데 주인공이고 엄마랑 같이 살죠. 근데 아버지가 어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을 나가 있고 그래서 인제 소피에게 어느 날 문득 편지가 옵니다. 아 편지가 와요. 무표도 붙어 있지 않은 보낸 사람 이름도 없는 편지. 이건 아빠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인제 나중에 소피의 철학 선생님이 되는 그 의문의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뭐 "너는 누구니?" 이런 쪽지가 오죠. 이거 갖고 소피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게 누가 보냈을까? 이 질문은 뭐지? 그럼 난 누구지?' 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인간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이런 쪽지도 받고. 쪽지가 점점 인제 이렇게 여기서 인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 이 편지를 누가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독자들이 읽으면서. 바로 이거죠. 어. 영화도 서스펜스 형식 히치콕이 자주 썼던 서스펜스 방식을 참 좋아하는데 음 긴장감을 유발해요. 음. '도대체 누가 범인이지?' 혹은 뭐 '사람이 죽었으면 왜 죽었지? 왜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끝까지. 그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테크닉인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 어쨌든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는 뭐 작가마다 다르게 잡겠죠. 정말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철학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의도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소피라는 등장인물을 내세워서 소피에게 의문의 편지를 받게 한 다음 소피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써요. 음. 그대로 써 내고 이게 소피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밥을 떠먹여 주는 거죠. 독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너무 좋아요. 이런 소설 방식. 음. 독자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의도한 거죠, 철저하게.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철학사를 친절하게 소피한테 설명해 줍니다. 시대별로. 물론 그리스 시대부터 가겠죠. 그러니까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빠져들어요. 소피의 입장이 돼서 그 편지를 읽어 나가는 거죠. 편지 그러니까 교차하면서도 인제 가는데 편지를 읽고 소피가 또 나름대로의 일상을 살 거 아니에요? 소피가 그 편지에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또 고찰하고 뭐 성찰하고 또 나름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소피의 현실과 그 편지 내용 공부죠. 철학 공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데 재밌어요, 이런 방식 자체가. 이야기도 물론 인제 점점 깊어지죠. 전진하죠, 이야기가. 음.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이것도 저는 인제 옛날에 이 책을 사서 좀 오래된 버전인데 요즘에 소피의 세계 검색해 보시면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어요. 3 권짜리 로 분리돼 있기도 하고 이게 3 권이 합본돼 있는 책도 있어요. 한번 사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이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사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읽기 더 좋은 책 아닌가. 철학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고 좀 막막한 이 학문을 접하는데 입문서, 개론서로 소피의 세계만한 책이 없지 않나. 음. 그만큼 친근하게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제 1 부부터 시작하면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소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피가 우연히 아 편지 봉투를 받습니다. 그 우편함에 "너는 누구니?" 이게 적혀 있죠. "너는 누구니?"에 대해서 소피가 막 생각해요, 혼자. 이 생각하는 과정 중요하죠. 그리고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요런 또 쪽지를 받고 막 또 생각하죠. 이런 과정을 읽는 것 자체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 쪽지 세 번째 또 편지가 오는데 사랑하는 딸 힐데에게 '힐데는 누구지? 음 나는 소피인데 힐데는 누구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음. 이런 과정을 읽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 소제목 마술사의 모자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제 가면서 음 24쪽 제가 인제 별표 친 거 위주로 한번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와 닿았던 부분들이에요. 모든 내용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전반적인 스토리는 간단하죠. 소피가 의문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 편지를 읽어 나가는 그런 겁니다. 24쪽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제목.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마땅히 관심을 가질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 그들이 누구이며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 바로 그 점이다. 귀염둥이 소피아. 모든 사람이 골똘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여러 의문이 있단다. 이 광자는 바로 그러한 의문들에 관한 광자다. 그쵸?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른데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마땅히 관심을 가질 무엇이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편지를 쓴 그 의문의 발신자가 소피에게 물어보죠. 그게 뭘까? 당연히 철학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삶에 관한 의문, 음, 그런 것이죠. 철학이 한층 다가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철학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음, 어떻게 세계가 창조되었는가? 음, 실제 일어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숨어 있는가?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는가? 뭐 등등등. 그렇죠? 음, 좋습니다. 쭉 넘어가서 쭉쭉 가서 29쪽 이상한 존재라는 소제목.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란 점은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 훌륭한 철학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음. 그 제가 철학을 철학에 대한 정의 누군가 물어보면 전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보통 대답을 해요. 대답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고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새로운 질문 어 을 하는 것. 근데 그 정의 못지않게 여기 또 나오죠. 철학 철학에서 중요한 건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 경의, 감탄, 음, 그런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놀라워할 줄 아는 거. 사람이 놀란다는 건 뭐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풍경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산에 단풍 든 걸 보거나 어쨌든 뭐 물고기를 보거나 어 별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자연을 대하는 마음은 놀라움인 것 같아요. 정말 놀랍죠. '아니 꽃이 피다니. 아니 하늘이 너무 예뻐. 아니 물고기가 저렇게 크다니.' 놀라운 거죠. 어 자연 모든 자연 만물들이 저한테는 놀라워요. 놀라움 안에 호기심이나 애정, 관심 그런 게 다 담겨 있죠. 그 철학이라는 것도 어 무언가에 대해서 감탄을 어 하고 경의를 느낄 줄 알아야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요슈타인 가더의 말인데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을 사는 우리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혹은 이런 능력이 감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라워하는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놀랍기 때문에 아이의 눈은 반짝이죠. 30 쪽에 보면 "내게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세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놀라워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거죠. 모든 게 당연해. 늘 걷던 거리, 늘 보던 사람들, 늘 하는 일. 그럼 그 사람에겐 발전이 없겠죠. 질문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르게 봐야 되고 낯설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질문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야 생각을 하겠죠. '이건 왜 이러지?'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철학을 할 수가 없겠죠. 현실에 불만이 있거나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그래야 사람이 생각을 하고 철학을 하겠죠. 현실에 불만족하니까요. 음. 32 쪽에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쫓겨서 삶에 대한 경이감을 잃어버린다."라고 나옵니다. 삶에 대한 경이감. 33 쪽에 보면 어 "철학자에게 이 세계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세계로 비춰진다. 철학자와 어린이는 이처럼 중요한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철학자는 일생 동안 어린아이 마냥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장담해도 좋으리라." 그죠? 감수성.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감수성. 생명에 대한 감수성 중요하고요. 음
그 다른 생명체에 대한 감수성, 평화에 대한 감수성 중요하죠. 요즘엔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도 있고 많죠. 그런 감수성이 뛰어나야 된다. 철학자는. 이런 부분이 와닿았고 그다음에 인제 신화 음 파트로 가면 38 쪽에 보면 철학 이전에 종교가 있었어요. 신화이죠. 종교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을 해 주던 시기, 신화의 시기입니다. 신화적 해석에 있던 시기였어요. "비는 왜 올까?" 하는 물음에 토신이 망치를 휘두르기 때문이라는 대꾸가 바로 신화적 대답이다. 예전 옛날 사람들은 그랬죠. 어. "신화는 인간에게 무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음. 이해할 수 없는 걸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 신화였어요. 어 근데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어 신화는 어쨌든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죠. 근데 철학자들이 그 이후에 경험과 합 합리성에 근거한 사고를 내세운 거죠. 47 쪽에 보면 소피가 깨달은 점은 "무사람들에겐 늘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설명 없이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과학이 존재하지 않던 그 옛날 사람들은 신화를 지어낸 것이다. 어 세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과학이 없던 시절에는 신화로 세상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신화가 나온 거죠. 그리고 48쪽 자연 철학자들 질문이 나옵니다. 소피가 계속 받는 질문이고 어 소피가 생각해낸 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또 자문자답을 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이 생겨난 어떤 원질 즉 원재료가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흙과 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이 각 단원마다 음 공부할 걸 미리인지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철학 과목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음. 51 쪽. 한 특정한 철학자의 구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우리가 그 철학자의 생각에 쉽게 동조할 수 있지 않겠니? 구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자마다의 구상. 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철학자란 남자 철학자를 가리킨다. 철학사를 남성이 결정해 왔기 때문이지. 게다가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또 소유되는 존재로 인류 역사에서 늘 억압당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중요한 경험을 상실했다는 사실 역시 퍽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성은 20 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학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거 중요하죠. 가만히 보면 철학사를 보면 남자들이에요 다. 여자가 없어요. 분명히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겠죠. 우리 역사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20 세기에 들어와서 여자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분들 덕분에 남자들은 못 봤던 것을 여성들이 말해 준 것이죠. 어 정말 중요합니다. 어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처지, 어떤 신체, 어 그리고 어떤 계급 뭐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누구도 소외되어서 안 된다.' 장애인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여성만이 볼 수 있는 세계, 흑인만이 볼 수 있는 세계, 아이만이 볼 수 있는 세계. 예 다 다르죠.
그리고 어 일용직 노동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 연소득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볼 뿐이고. 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우린 알죠. 부자의 시각이 아니라 빈자, 가난한 자의 시각으로 봐야 하고, 환경 파괴자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보존하자는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죠? 분명합니다. 그 시각, 이게 감수성이죠. 그걸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누락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음.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종종 자연 철학자라 불렸다. 이는 그들이 무엇보다 자연과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연과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진 자연 철학자들. 오늘날 무사람들은 만물은 언젠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비롯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리스에서 그다지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았다. 그리스인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무엇인가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였다. 이 그리스인들의 기본 전제예요. 무엇인가가 언제나 존재한다. 무가 없다는 거죠. 무언가가 언제나 존재했어. 이게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전제들을 알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하는 사고는 그리스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고 자체가. 우리의 관심사는 초기 철학자들이 어떤 해답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해답 방식을 추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해답 방식을 추구하였는가가 중요하다. 즉 그들이 무엇을 정확히 생각해냈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우리에겐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확도, 그러니까 무엇을 정확히 생각했나, 그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전개해 나갔나,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예. 초기 철학자들의 을 공부할 때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영원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려 했었다. 전성된 신화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지. 무엇보다도 자연 자체를 관찰함으로써 자연의 진행 과정을 깨닫고자 노력한 거다. 음. 철학은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에서 해방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이후 모든 자연 과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밀레토스의 새 철학자가 나옵니다. 최초의 철학자, 밀레토스 출신 탈레스라고 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했다. 자, 아까 말했죠?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생겨났으므로 분해하면 다시 물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생명체가 물에서 생겨난 건 맞거든요.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은 없고 모든 생명체는 수분, 물이 필요하죠. 음. 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구나 탈레스는.' 탈레스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니까 물은 어디든 돋쳐 있고, 그러니까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음 철학자는 탈레스와 마찬가지로 밀레토스에 살던 아낙시만드로스인데, 그는 이 세계를 무한한 어떤 것에
생겨나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세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또 하나는 어떤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철학자는 아낙시메네스는 대기 또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 음. 밀레토스에서 출생한 세 철학자는 만물을 형성하는 하나의 단 하나뿐인 원질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 물질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변화의 문제라 부를 수 있겠지. 그다음에 엘레아파가 나옵니다. 그 지금 본 밀레토스 3인방,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예, 만물의 근원을 말했죠. 탈레스 물을 말했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한 어떤 것, 아낙시메네스는 대기,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봤는데, 그다음에 엘레아파가 나와요. 음,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늘 존재하던 것이라고 믿었지. 이러한 생각은 당시 그리스인에게는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었다. 그들은 세계 만물이 늘 있어 왔다는 점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했다. 파르메니데스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변화란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음, 기억해 두시고요. 그는 감과는 인간의 이성적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세계상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했다. 철학자로서 그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각적 착각을 밝혀내는 것을 자신의 철학 과제로 삼았다. 감관을 믿지 않는 거죠. 음. 이렇듯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합리주의라고 일컫는다. 합리주의자란 이성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파라메니데스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옵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기본 특성을 지속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재밌죠? 자,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란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어요. 어,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두 사람 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는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가 변화한다. 음.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는 지속적인 여러 대립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없단 말이다.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으면 배부름의 기쁨도 모를 테고 전혀 전쟁이 없다면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길 줄 몰랐을 것이며 겨울이 없다면 봄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겠지. 선뿐만 아니라 악도 전체를 이루는 총체성 속에서 필수적 제자리를 차지한다. 음. 신이란 낮과 밤이요, 겨울과 여름이며 전쟁과 평화, 배부름과 굶주림이라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습니다. 신이라는 단어 대신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는 그리스어를 자주 썼다. 이 말은 이성을 뜻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조정하는 세계의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자연이 보여주는 모든 변화와 대립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통일과 전체성을 보았던 거죠. 자, 이제 두 철학자를 종합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 59쪽.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을 토대로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주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적 인식을 통해 자연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두었지.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옳을까? 자,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감각적 인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 주장을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며 감각적 인식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음, 그리고 엠페도클레스가 나옵니다. 어, 엠페도클레스는 두 사람을 종합해요. 두 철학자가 한편으로 둘 다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 사람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은 모두 네 가지 원소, 네 가지 뿌리를 갖고 있는데 흙, 공기, 불, 물이에요. 자연의 모든 변화는 네 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분리하면서 생긴다고 믿었다. 만물은 흙, 공기, 불, 물로 이루어지는 혼합물이다. 단지 혼합 비율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음, 자연의 변화는 네 가지 자연의 뿌리가 혼합하고 다시 분리되면서 생겨난다는 점을 지적해낸 엠페도클레스 이후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즉 이러한 물질이 서로 섞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꽃이라는 혼합물을 다시 분해하는 힘은 무엇인가?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에는 서로 다른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두 힘은 사랑과 미움이에요. 사물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고 분리시키는 것은 미움의 힘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물질과 힘을 구분했습니다. 음, 오늘날에도 과학 분야에서 원소들과 자연계에 내재하는 힘들을 엄격히 구분한다고 해요. 어, 엠페도클레스는 우리 눈이 자연의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흙, 공기, 물,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 눈의 흙 성분은 흙으로 된 대상을 포착하고 공기 성분은 공기로 된 것을 물과 불은 각각 물 성분과 불 성분을 파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재밌죠? 눈이 그 성분,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눈에 흙 성분이 있어서 흙을 볼 수 있고 물 성분이 있어서 물을 볼 수 있고 이런 사고 음, 재밌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파르메니데스의 주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도 맞고 감각적 인식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말 모든 것은 변한다. 감각적 인식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이 말도 맞죠. 모순인데 맞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죠.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고 감각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순인데 맞아요. 어, 다 성립합니다. 양립하죠. 아낙사고라스는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소립자로 조립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소피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아, 이게 철학자의 자세죠. 우리는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는데 우리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생각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지금 현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혀요. 어, 내년 시급이 얼마인가? 뭐, 혹은 최근에 사건 사고가 났는데 그 팩트가 뭔가? 이런 거 검색을 해야겠지만 그게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인데 우리가 그 정보를 읽고 나서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란 사물이 실제로 변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선배 철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음, 그렇죠? 음, 따라서 만물은 각각 영원 불변하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지. 데모크리토스는 이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불렀다. 원자. 레고 생각나죠, 레고. 여기도 실제로 레고 예를 듭니다. 자연의 구성 입자는 영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물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지. 음. 데모크리토스는 자연 가운데 다양한 원자가 무한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원자는 모양이 둥글고 매끈하고 또 어떤 원자는 불규칙하고 휘어 있다고 했지. 원자는 그렇게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기에 서로 다른 물질을 구성해낸다는 것이다. 음. 자, 이렇듯 늘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사람들이 레고를 그토록 좋아하게 된 까닭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의 진행 과정에 개입하는 힘 혹은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자들과 빈 공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을 믿었기에 우린 데모크리토스를 유물론자라고 한다.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은 특히 둥글고 매끈한 영혼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 원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방금 생긴 새로운 생명과 결합한다고 했다. 재밌죠? 영혼 원자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원자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불멸의 영혼이 없는 거죠. 데모크리토스 입장에서 봤을 때. 재밌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음. 진실은 죽어봐야 아니까. 음. 그래서 쪽지가 계속 와요. 소피에게. 소피, 넌 운명을 믿니?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일까? 역사의 진행을 지배하는 힘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소피가 계속 생각하는 게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답이 당연히 편지로 오겠죠. 이런 식의 진행입니다. 아, 탁월해요. 좋은 구성이다. 운명에 대한 믿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음. 히포크라테스 얘기도 잠깐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서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제가 별표 친 거 위주로만 보고 있어서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96쪽에 보면 어 기원전 450년경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테네에서는 의회와 법원을 설립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가피연한 민주주의의 민중 계몽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아는 바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아테네에서는 수사학을 잘 구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그런 체계이죠. 모든 사람이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국민 개개인이 민주 과정에 참여하려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어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민중 계몽이 필요하다. 아무에게나 뭐 모든 사람 의견을 다수결로 받다가 민중이 어리석어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수사학을 잘 구사할 줄 알아야 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중요해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의견을 잘 개진하는 거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소피스트들 얘기 나오는데 음 이들도 전래한 신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와 동시에 소피스트들은 불필요한 철학적 사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조리 거부했다. 실용적이죠. 비록 대답할 수 있는 철학적 물음도
많이 있지만 자연과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결코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소피스트들의 생각이었다. 자연 철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철학에선 이러한 철학적 주장을 회의주의라고 한다. 소피스트들은 회의주의자.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했다. 이 말은 옳고 그름, 성과 악이 늘 인간의 필요와 관련해서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자기로서는 분명한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불가주론자라고 해요. 프로타고라스가 그랬다는 거죠. 소피스트들은 여러 곳을 자주 여행하면서 각가지 다른 정부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여러 도시 국가가 지닌 윤리와 관습법은 서로 아주 달랐겠죠.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소피스트들은 아테네에서 무엇이 자연적인 것인지 또 무엇이 사회가 만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회를 비판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유랑하던 이 소피스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규범은 없다. 상대주의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절대적 규범 없다. 주장함으로써 아테네 도시사회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소피스트들 생각에 반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몇몇 규범은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도 상대주의, 소피스트들의 사회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각자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잖아요. 절대적인 게 어딨냐? 뭐 이런 절대적 규범은 없다고까지 말하는 뭐 신도 없는 세상인데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은 절대적인 게 있다. 보편타당한 게 있다 말하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어, 전체 철학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글을 한 줄도 남기지 않고 그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태어나 거의 모든 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장 바닥과 거리에서 평생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시골 들판과 나무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깊은 사색에 빠져 오래도록 그냥 서 있기도 했다. 소크라테스 활동 무대는 어디다? 시장과 거리.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시장과 거리로 나아가는 지식인들이 있는가? 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누구하고도 논쟁하는, 이기는. 소크라테스는 살아있을 때도 수수께끼의 인물로 여겨졌으나 죽은 뒤 여러 철학 방향을 제시한 창시자로 평가되었다. 그의 삶과 생각이 너무 수수께끼 같고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철학 경향들이 소크라테스를 자기들 철학의 원조라고 끌어넣을 수 있었다. 그쵸? 음, 그만큼 그릇이 넓었다는, 이웃 철학에 씨앗을 제공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어, 우리는 사도 마태나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의 말을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 소크라테스가 실제 무엇을 말했는지도 늘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원래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음, 중요한 것은 플라톤이 기록해 놓은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2400여 년을 거쳐 오늘날까지 서양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 역사적 예수. 우리가 아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 실제 예수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 기록된 예수. 예수님은 글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요. 실제 그 성경의 예수가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음, 그게 중요한 거죠. 음. 소크라테스가 원래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다른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소크라테스는 영원히 침묵할 텐데 중요한 건 플라톤이 기록해 놓은 소크라테스. 우리는 그 플라톤의 기록으로 보니까요. 그게 중요하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사유의 본래 핵심은 그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오히려 대화 상대자에게서 배우려는 인상을 준 것이다. 그는 절대로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고 대화로 이끌어 나갔다. 아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덕목들이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배우려는 인상을 줬다. 이건 뭐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너에게 줄게. 이게 상하 관계, 위계 관계로 많이 가는데, 배우겠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인상. 어렵죠. 소크라테스는 맨 먼저 문제만을 제기하고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즐겨 취했다. 이 상담 같아요. 현실에서 상담 기법 같아요. 저 들어서 아는 거긴 한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상담하러 가잖아요. 상담가, 전문 상담가, 의사 선생님이든 뭐 있겠죠. 가면은 어, 큰 기조가 그거라고 해요. 어떤 뭐 상담가가 나에게 저 상담받는 사람에게 답을 이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상담하러 간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끔 누구나 다 자기 답을 알고 있대요. 스스로 답을 찾게끔 도와주는 것뿐이다. 내가 답을 내고 내가 행동해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런 면에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상담을 했던. 음.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태도. 그러고는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종종 상대방이 자기 생각의 허점을 깨닫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의 대화 상대를 궁지로 몰고 가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도록 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내재적 비판을 했다는 건데 되게 논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 대화할 때, 뭐 상담할 때도 그렇고, 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랬는데 말이야. 내 경우엔 이랬는데, 뭐, 그것도 좋죠. 좋은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방식은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듣고, 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말에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논리에 허점을 짚는다든지, 이 부분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이게 내재적 비판이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잘 들어야 되고, 논리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상대에게 온전히 100% 동화되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예, 상대의 말을 분석해야겠죠. 끊임없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좋은,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싶긴 해요. 이제 막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나의 말을 어떻게 뭐 다음에 어떤 말을 보통은 저는 이제 부끄러움도 많이 탔고 대화할 때 남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어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나를 감추기 위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대화하는 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많죠. 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타자 중심적으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 내가 사라지고 그 현장에 그 사람만 있는. 온전히 듣고 온전히 피드백해주는. 이게 어렵겠죠? 어렵고 쉽겠죠? 산파가 스스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의 출산을 돕기만 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임무는 사람이 올바른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산파술. 산파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않잖아요. 그 임산부가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거죠. 대화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끄집어내도록, 끌어내도록, 자기 생각이 틀렸으면 아 이게 틀렸구나. 이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가능했던 게 사람 인식은 내면 세계에서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없다. 자신의 내면에서 생기는 인식만이 참된 통찰력이다. 인간의 이성을 믿었어요.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걸 믿은 거죠. 각각의 사람들 안에 있는 이성의 능력.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의 역을 해냄으로써 자 이런 역할.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롤플레이죠.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성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탁월합니다. 이게 지혜죠. 음.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자기의 이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할 때. 머리를 써야 돼요. 이때 소크라테스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양 혹은 실제보다 더 어리석은 척 꾸며냈다. 우리는 이를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고 일컫는다. 누구보다 현명하고 많이 알았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했던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만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어, 성가시고 신경을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죠. 도시의 권력자들에게. 어, 아테네는 게으른 안말과 같다. 나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해 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에와 같다. 파리가 말 주변을 끊임없이 날아다니면서 말 궁둥이에 붙었다가 다시 또 날아다니고 말은 그 꼬리 막 왔다 갔다 귀찮아가지고 그런 파리 같다는 거죠. 혹은 모기. 파리 모기 정말 여름에 귀찮잖아요. 성가시죠. 잘 때 특히 모기 날아다니면 진짜 최악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 모기 같은 역할을 소크라테스는 훌륭하게 해냈다. 그 모기 덕분에, 파리 덕분에 사람들은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유사점이 여러 개 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동시대인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고, 자신의 말을 글로 남겨놓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전해주는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두 사람은 문답법의 거장이었죠. 그들은 때로는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도 있었고, 때로는 동요하게 할 수도 있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 모두 그들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 즉 신을 위해 말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부정과 권력 남용을 규탄하면서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죠.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소크라테스는 키케로가 말한 건데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불러내려 각 도시와 집집마다 보금자리를 틀게 하고 사람들의 인생과 윤리, 선과 악에 관해 깊이 생각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음, 소피스트들은 재치 있는 몇 마디 말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해요. 오늘날의 어떤 강사 같은 느낌이네. 그런 소피스트들은 전체 역사 과정에서 계속해 나타나고 사라져갔다.
내 머리엔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지식에 만족해하는 고집 세고 똑똑한 체하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 혹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뻐기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구나. 철학자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아주 작은 것, 적은 것만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거듭 참된 인식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 같은 드문 사람이다. 소크라테스에겐 자신이 인생과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너무 몰라. 어, 철학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다. 음, 중요하죠. 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게 너무 많어. 그리고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실제 그렇거든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죠. 어떤 학문이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라서. 또 어떤 것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 그쵸. 묻는 사람은 항상 가장 위험 인물이다. 대답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지. 수천 가지 대답보다 그저 질문 하나가 많은 불씨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음. 요즘 사람들에게도 가능할 텐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확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냥 무관심할 뿐이라고 해요. 음. 그쵸. 모두 아는 양 행동하거나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눈을 감아 버리는. 그죠? 어떤 문제든 너무 지나친 그 근거 없는 확신 혹은 무관심, 둘 중 하나인 케이스가 많다. 음. 양심의 소리는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 주었다. 무엇이 선인지 아는 사람은 선을 행할 것이다. 소크라테스 생각은 이래요. 알면 행한다. 어, 올바른 인식은 올바른 행동을 유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의 폭을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주 분명하고 보편타당한 개념 정의를 내리는 건 역시 무척 중요했다. 인간 이성을 믿었던 거죠. 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확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지. 음, 그쵸?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한 109쪽까지 했는데요. 오늘 한 240쪽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끊고 여기가 이제 1부겠죠? 혹시 말하면 오늘의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